바로 김종인 또 그 위원장이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 뭐 하긴 하는데 연기하겠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니까 지금 않고 원래 내일 모레 하기로 했었는데 연기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하긴 한다. 난 이분 참 이해가 안 가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13일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있잖아요. 이게 마무리 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꼭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리고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대책 특별의원이 긴급회의를 했거든요. 여기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서 시간을 좀 다시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론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리고 또 국민의힘 한 핵심 관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임시 국회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끝까지 고집 부리는 이 김종인 위원장.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지원하고 당의 전력에 시너지를 내려는 것이라면서 늦어도 이번 주 초쯤에는 꼭 내가 국민사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감대를 이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주 원내대표가 연설문에 대해서 대통령을 바로 공박한 게 아니고 우리 당이 나아갈 길 그리고 할 일 이런 것을 반성적 성찰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호영 대표와 같이 공감대를 가졌던 그리고 또 같이 대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 서로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 주호영 대표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보세요. 주호영 대표는 대통령을 바로 공박한 게 아니고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길과 반성의 성찰을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 주호영 대표는. 그런데 김종인 이 위원장은 이명박하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 하는 것을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주호영 대표가 만약 하더라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화가 많으니까 사과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지. 난리 나는 거지. 어쨌든 이분이 이 노인분이 사퇴를 한다고 막 이게 뭐 으름장을 놓다가 이제는 이렇게 말을 바꾸는 분. 주호영 대표는 김종인 어르신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아니고 그냥 대통령은 바로 공박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 않는다.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걸로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이건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 이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참 김종인 어르신이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오프닝으로 요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참 난 강경화 장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참 묘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김여정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아주 찍소리 한마디 못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방역에 북한을 협력하겠다? 그것도 강경화 입에서? 아니 그게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5일날 그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말이죠. 코로나가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참 하면서 북한에도 코로나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던 강경화. 그리고 김여정이가 두고두고 기억하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광기 어린 말을 한 김여정 협박엔 아무 말도 못하고
북한과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력을 우리가 해주겠다? 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아, 북한에 협력하겠다. 그리고 북한을 도와주겠다. 이야. 아니, 그 북한 김정은이 그 동생 걔 누구요? 여정이가 두고두고 기억하며 계산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막 광결인 소리로 막 지저댔는데 그 북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것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북한과 중국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협력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강경화 장관이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그렇게 나이 어린 애가 그렇게 막 월월 치솟는데도 그거 다 덮어버리고 이제 협력할게요 김여정 씨 이러고 지금 아부 떠는 거 같아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의 거취를 압박한 북한에 아무 대응도 못하고 외교부가 저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강경화 장관은 어제 그저께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아스페난 안보 포럼에서 북한은 올해의 완전히 코로나에 도전하는 과제에 집중하고 있고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의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와 별개로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강경화 장관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강 장관의 거취를 압박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달래려고 말을 하는 강경화. 대한민국이 끌려가고 있죠. 북한에 이중된가요? 어떻게 외교부 장관이 이런 생각도 않고 말을 합니까? 아니, 이 김여정이가 5일날 그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망신을 줬어요. 김여정이라는 애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쩔쩔매는 그런 강경화 장관, 누가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강경화 장관이 정말 머리에 드는 거 있다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나요? 북한 돕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담화에 강경화 외교부는 아무 대응하지 않았다고 다들 지금 신문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그저께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담화와 관련한 3차례의 질문에 북한을 포함한 국제적 방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무례한 언사에 대한 비판 소리는 한마디도 내지 못하고 그냥 방역과 관련해서 북한의 협력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드리겠다. 이거 외교부 장관이 보인 완전히 굴종적 자세입니다. 그리고 외교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할 말이 있고 하는 말이 있지, 어떻게 엊그저께 그렇게 심하게 당하고도 또 그렇게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이유가 뭐냐. 정말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성윤 터프츠 대학 플래처 스쿨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뭐라고 썼느냐. 굴종에 가까운 정중함은 이웃으로부터 경멸과 적대감만 불러일으킨다고 지적까지 해요. 이렇게 외교부 장관께서 외교적으로 망신을 당하시고도 또 발언을 잘못하시고 계시다. 대한민국 도대체 어떤 나라냐. 이렇게 외교가에서 비판의 소리가 엄청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이지요. 걱정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대통령께서 곧
보통 상상 정말 힘들다. 이제 3단계 가야 되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박능우 보건부 장관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3단계의 성향 검토에 착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로나 유행 이후 최다 금요일 1030명.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렇게 집계가 나왔다. 그러니까 정례 브리핑에서 박능우 보건복지부인가요? 이 장관이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의 상황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막 그냥 서두릅니다. 이거 3단계이면요 대한민국 망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통행금지? 그때보다 더 심합니다. 기존의 방역당국이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가면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800명이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어제 1030명 신규 확진자 나오는 등 3차 대유행 본격화하면서 이거 지난 6일에서 12일까지 일주일간 해외 유입을 뺀 하루 평균 감염 사례는 7,196명으로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만약에 13일, 14일 이틀 연속 854명 이상 국내 지역 확진 사례가 나오면 그러면 8월 14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1명, 그러니까 800명을 넘어서서 3단계를 분명히 상향 요건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너무 버거울 거예요. 아무런 자유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이죠. 이게 만약에 기업 주주 동의 같은 거를 하면 가족 단위 장례식도 안 되고 다 제외하고 10인 이상 모임은 전면 금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큰일이죠. 이거 완전히 이거 셧다운 되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 지금 오늘 그 손 반장은 또 손 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3단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전국 45만 개 시설이 집합 금지 대상이 되고 157만 개 운영하는 것이 제한이 된다. 그러면 수도권의 경우 21만 개가 집합 금지, 69만 개가 운영 제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해만 떨어지면 그냥 깜깜한 그런 깜깜이 속으로 그냥 묻히는 겁니다. 이 지경이 올 때까지 정부 뭐 했습니까? 집권당 뭐 했습니까? 그냥 윤석열 내리기, 공수처, 여기에다가 1년 가까이 여기다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3단계에 따른 민간 기업 근로자의 재택근무 의무화해야 되고요. 이거 필수입니다. 그리고 인력의 버무를 묻는 질문에 이 담당 손 반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3단계 상향을 결정하게 되면 사전에 기업들의 이러한 필수 인력 최소한으로 지정을 하고 그 외에 재택근무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업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전 협조를 구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전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명령을 하는 것이죠. 시간을 짧게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재택근무 좋죠.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방역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돈을 몇천억씩 줬는데도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나몰라라고 있다. 그게 화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말이죠. 지금 그 중앙정부가 권고하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 있는데, 다만 거리두기 3단계의 결정은 3단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권의 부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거리두기 3단계의 의사 결정은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치되는 방역 수칙은 내용들도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들을 임의로 강화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임의로 확인 악화할 수 없도록 일괄된 지침을 적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지자체 자체에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자체는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일 모레까지 봐서 이게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것은 완전히 고통 상상 힘들 정도로 이렇게 왔다. 근데 이렇게 올 때까지 왜 가만히 계셨냐고. 왜 다른 일을 하셨느냐고. 그게 걱정이라고. 요즘은 뭐 정은정인가? 요즘은 브리핑도 안 나오더만요. 예.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길래. 걱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태섭 의원이 오늘 조금 전에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번에 뭐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시급합니다. 엄청 시급해요. 완전히 위급한 상황이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라는 식의 K방역은 이제 중단을 해야 된다. 이 정부가. 금태섭 말. 방역과 관련해서 일단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 지금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정부의 정책이 대폭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이제 그리고 의료진들이 이제 정부를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책을 바꿔라. 너무 안이하다. 너무 아주 쉽게 생각을 한다. 국민의 목숨을. 그러니까 국민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정부가 정면으로 나서서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기다. 그런데 뭐하냐? 정부가 지금. 그리고 여기서 다음 4가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이 그 4가지의 내용을 팩트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째, 확진자 역학조사로는 무증상 감염자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확진자 동선 파악은 현재 이 단계에서 도저히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리고 역학조사의 특전사 투입 등은 미봉책이 아니라 아예 전수조사에 준하는 검사 확대가 필요한데 지금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서서 얘기를 해도요, 이 정부는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다. 검사를 확대하면 당장은 확진자 숫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늘어나는 숫자 자체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파악은 해야죠. 당장 늘어난다고 감춥니까? 그럼 그 음성적인 환자들이 보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사방팔방 다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막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료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1, 2차 대유행 때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연수원 등을 내놓아서 그리고 봉사를 해줘서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가격리자나 경증 환자용 병상보다 중증 환자용 중환자실이 시급합니다. 지금 중환자실 없어요. 지금 병실이 딸리고 있어요.
병상만 확보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코로나 중증 환자에게 투입되는 의료진과 장비 그리고 물량 이런 것들이 일반 중증 환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일반 병원과 분리시켜야 하는데 이거 안 되고 있어요. 대학 기숙사 징발 같은 조치가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계속 병실만 늘렸다. 10,000개를 늘렸다. 그걸 계속 방역을 않고 병실 늘려가지고 환자만 입원시킬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는 것이죠.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해요. 그리고 백신 확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감추면 안 돼요. 엊그저께도 4,400만 명분 백신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를 공개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개를 할 건 하고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을 금태섭 의원이 SNS에 올린 말입니다. 지금 상황과 백신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봄, 여름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여름과 가을에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이 지금 이 모양 이 꼴까지 초래한 겁니다. 미리 준비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촉구했는데 그냥 웃어 넘겼다잖아요. 묻기만 했다잖아요. 이게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백신 이상의 답은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백신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신을 어떻게 했죠? 4,400만 분의 백신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알고 보니까 1,000만 분만 맞을 수 있는 거는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4,400명분의 백신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내년 1월 달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었죠.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현재 백신 예산은 기재부 소관이고 구입은 질병관리청이 소관입니다. 이것도 참 웃깁니다. 예산은 기재부 소관이고 구입은 질병관리청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원화시켰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늦어지는 거죠. 의견 충돌이 되면 이해 충돌이 되면 시간만 끄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대책은 보건복지부 몫이라고 합니다. 계약, 구속력 있는 약속, 사실상 확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문구들이 어지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 국민은 알 수가 없고요. 여기 전문가들이 들여다봐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이 정부가 하는 그런 짓입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공개하십시오. 정부가. 그래야만이 납득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것은 무언가 꼼수가 있다.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백신을 빨리 줘야 된다. 우리 하나도 안 맞았어. 오지도 안 했어. 북한만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이게 어찌된 나라입니까? 어쨌든 시행착오가 있다면 빨리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위험이 더 커지고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왜 모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됩니다. 학교, 그리고 직장, 식당 등 우리 삶의 터전들이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게를 보증금 넣어놓고 월세 다 까먹어서 쫓겨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조금만 참아달라와 같은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말 들으십시오. 솔선수범 해주십시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고통은 오래 갈 것이고 그 고통은 결코 공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대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도 치열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 윤석열 내리기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이 정부 집권당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런데
당장은 소상공인 그리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정말 시급합니다. 임대료, 이자 등에 대한 간접 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말이죠, 돈을 정부에서 쓴 다음에 나중에 정산합시다. 그래야만이 맞는 거예요. 돈을 움켜쥐고 가지고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일단 있으면 국민들한테 일단 푸세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김재구 생각이고 금태섭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국민의힘에서 그 백신을 그때 계속 자 빨리 백신 먼저 계약을 하고 들여올 걸 해라. 아니 뭐 완전히 약이 백신이 정확하게 맞다, 다 완성이 됐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계약을 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자꾸 여러 번 하지 말어. 우리가 알아서 해. 국민이 우리를 180석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 거만 때리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우리가 국민이 하소연해야 되겠습니까? 하소연해 분들 답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국민 함께 모두 힘을 합쳐서 정부한테 그냥 계속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원 그래도 뭐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 6병짜리로 뭐 그런 얘기도 청원 글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가서도 우리 저 김재구 TV 구독자님들 가서 무조건 동의 눌러주세요. 정신 차리게. 그리고 오늘 그 한동훈 검사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님께서 오늘 멋진 말을 해서 여러분께 방송으로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쿠데타, 대재앙, 정부 권력,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신호들. 이 저자들이 이것은 이 저자분이 쓴 글이 지금 대한민국 이 정부와 집권당이 그대로 전철을 밟고 있다. 무섭다. 한마디로. 그 데이비드 런시모는 낸시 베메오의 쿠데타 6가지 종류를 소개했는데요.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도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약화시키는 쿠데타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중 행정권 과용, 권력이 민주주의의 점진적 약화시키는 방식의 쿠데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보면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마땅한 권한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받은 현 정부의 행태에 완전히 대입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현대적 쿠데타에 대한 분석들이 절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만 한번 인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쿠데타의 경우 주도적인 세력들이 반대 세력을 어떻게 다룰지 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산산조각나지 않고 조금씩 무너지는 민주주의는 행동을 개시하게 하는 실질적인 발화 장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위협이 대항하여 사람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힘을 결집할 시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정치적 내분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갈등하게 만들고 각 주체가 상황을 모두 다르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결정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수호자로 자처하는 법조인과 언론인들은 반대편에 의해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특수 이해관계 집단으로 바뀌어갈 그런 위험성이 높다. 지금 현 정부와 지금 대한민국 현 자체 지금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행정부가 권력을 장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대개
장군들이 민간인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요. 만약에 장군들이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면 이것은 쿠데타와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민주적 통제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감추려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장군들이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가 쿠데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행정부가 군대의 복종을 명령할 수 있는 힘은 민주주의의 사망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 명의 반을 잘라먹어서 징계시키는 윤 총장의 침묵으로 대선 출마 선언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것을 수사 의뢰한 이 법무부 장관, 결국은 모든 게 윤석열 총장으로 다 올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만 없애면 지금 이 내용과 같은 그냥 기계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정부가 무섭다. 그렇게 권경의 변호사가 말을 하네요. 어쨌든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의 반을 잘라먹은 윤석열을 어서 징계하자. 추미애 생각. 그리고 윤석열은 침묵으로 있는데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있는데 대선 출마 선언했다고 그렇게 그냥 무작위로 공격을 때리면서 이것을 수사해달라. 수사 의뢰까지. 누구의 생각일까요? 청와대의 생각일까요? 어쨌든 권경의 변호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대한민국 인민민주주의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오늘 그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단도 당신이 하고 결정도 당신이 하는 거요. 여기에서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판단도 문 대통령이 하고 결정도 문 대통령이 하는 거야. 어려운 선택을 책임지고 하라고 리더라는 게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리더가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런데 결정을 못할 거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란 말이야. 뭔 말이 맞냐고 라고 하는 이한상 고려대 교수,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전시 상황이라면서 물음표. 북조선이 미사일을 날려도 사람을 모아놓고 불가피하면 과감히 결단을 해달라고 유체 이탈 화법 할 거야? 물어보는겨. 이렇게 말하는 이한상 교수님. 요샌 초등학교 반장도 이렇게 무책임한 언어를 쓰지 않거든.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언어 쓰고 있거든. 웃기는 거거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몇 개 안 되는, 몇 마디 안 되는 말도 A4 용지에다가 일 써가지고 읽어야 해? 그래야 되는겨?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라고 말하는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님의 SNS에 올린 글. 아주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난 이 글을 보고. 그렇잖아요. 북조선이 미사일을 뭐 날려도 사람을 모아놓고 불가피하면 과감하게 결단을 해달라고 유체 이탈 화법할 거야? 물음표. 아니 요새 초등학교 반장도 이렇게 무책임하지 않는 언어를 쓴단 말이지. 그런데 왜 그러는겨? 이렇게 말하는 멋진 이한상 교수님 얘기였습니다. 오늘 뭐 많은 얘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SBS 기자께서, 임찬종 기자께서 정말 취재 파일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윤석열 총장님이 15일 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딱 분석을 했어요. 그게 아주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건 좀 이따 뒤로 미루고요.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돌격대장, 그러니까 한마디 했어요.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돌격대장격 초선 의원이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 아니,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하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아니, 국회의원이 우리 보고 남한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이죠. 아니, 이분들이 북한 이중되냐고. 이게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도중에 이런 말을 썼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선이. 아니, 순전히 실수일까? 이걸 실수라고 볼 수 있나? 그 필리버스터 하는 그 연단에 서가지고 우리 남한 사람들, 이런 의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정희 씨의 남쪽 정부라는 표현, 그때가 언제예요? 2012년에 그 이정희 있잖아요, 좌파당. 얘가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지금 정말 떠오른다. 근데 이 떠오르는 게 나 조수진 뿐일까? 아니요, 김재구도 생각이 납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꼼꼼히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의회에서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 진행을 늦추기 위해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게 필리버스터다. 그런데 이거 리모컨 누르는 대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능의 전무후무 공룡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왜 이렇게 여기에 끼어드는지 모르겠다. 아니, 공룡 여당의 돌격 대장이 우리 남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한 것도 황당하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윤석열 내려야 된다고? 우리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남한, 북한 남한, 이렇게 말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기능 도려내는 것도 당신들이 떠드는 검찰개혁 일환이라는 거냐? 얘기 좀 해봐라. 원내 대변인을 앞세워가지고 야당 존중 차원에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은전 베푸는 척 했다가 국민의힘 대국민 호수의 장으로 활용을 하자 이번엔 코로나 방역 운운하면서 필리버스터 끝내자, 그만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 와서 이거 하면 코로나 걸려, 이렇게 엄포를 놓는 더듬은 만진당. 이해가 안 간다. 어쨌든 불과 며칠 전에 필리버스터 허용 어찌고 저찌고 선심을 쓰는 척 할 때는 코로나 진정 국면이었나? 묻고 싶다. 세상 참 웃기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조수진. 아니, 국회의원이 거기 필리버스터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무조건 짓거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남한 사람들이 뭡니까? 나라, 지금 이 나라가 나라가 아니에요? 남한? 세상에 세계 어느 국가 가서도 대한민국을 남한이라고 하는데 없어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대한민국 그렇게 씁니다. 국가명을. 근데 입법부에 들어가서 있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남한 그런 말 씁니까? 얼마나 못 배워 쓰셨으면. 학교 다니는데 뭐 하셨어요? 공부 안 하시고. 어쨌든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그 윤석열 총장 징계 이 속내는 참 위험, 효과, 목적, 이 세 가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저 임창종 그 기자님께서 워낙 아주 탁월하게 하셔서 제가 그 취재 파일을 봤어요. 읽어보고 여러분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 날 한 차례 열렸었잖아요. 그때 열렸을 때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 본인은 출석을 안 했죠.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특별 변호인들이 참여를 해서 징계위는 징계의원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과 증인 퇴책 절차만 마무리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종료를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음 기일인 15일에는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징계 수위와 징계 여부가 완전히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요 10일날 징계의 전후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애초에 예측되던 해임이나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것은 우리 임찬종 기자가 짚어보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신문을 보고 여러분께 좀 이렇게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서 징계의원이 이전에 그 SBS 8시 뉴스 등에서 출연해가지고 언급한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징계 자체가 의결이 된다면 만약에 해임이나 면직보다는 정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이 장관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직 처분을 하는 편이 실질적 효과에서는 해임에 못지 않으면서도 위험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위험과 실질적 효과라는 관점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예상되는 징계 처분 중에 해임과 정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답이 나오려는지요. 이것은 먼저 위험의 관점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는 예상치 못한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준 거 맞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지난달 11월 24일 날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하면서 동시에 직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있어요. 그런데 12월 1일 날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 측의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죠. 인용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결정문을 통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의 재량권 남용과 윤석열 총장의 직무상 독립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그리고 거기에 언급까지 했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됐는데 윤석열 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검찰청으로 다시 출근하게 됐고요. 추 장관은 징계 청구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무리했다는 여론이 크게 확산되면서 추미애 장관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와 관련한 법무부의 공식 자문기구인 감찰의원회도 여러분께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거기도 윤석열 총장이 다시 이승을 가지고 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일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온 그 다음 날 12일 날이죠. 아니 12월 2일 날이죠. 12월 2일 날 청와대는 공석이던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누구? 이용구. 그리고 내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구 이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마세요.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무슨 꼼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용구는 내정이 되고 그리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것을 공정성 있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됐습니다. 자, 이용구 차관도
정말로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공정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죠?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쭉쭉쭉쭉 흘러왔는데, 자, 앞으로 핵심은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정직 이상의 징중계가 의도된다면 윤석열 총장 측은 다시 한번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정확하다. 지금부터 팩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이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되면서 추 장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듯이 결국 징계의원의 징계 결과에 대한 여론의 향방도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징계위의 징계 결정 이후에 법원이 또 윤석열 총장 측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정당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조계, 정치, 언론계에서 이렇게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법무부와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임이 정직보다 위험이 큰 처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모두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임 처분은 정직 처분에 비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도 있지만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징계 처분 자체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고 징계로 인해서 설사 나중에 징계가 본인 소송을 통해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당장 발생하는 그런 것입니다.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총장직 영구적으로 쫓아내는 그런 처분인 해임에 비해서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하는 정직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정도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것보단 덜 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참 대단한 그 꼼수에 지금 이것저것 하던 수많은 수를 가지고 뺐다 박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법무부 입장에서는 해임 처분을 했을 때보다 정직 처분을 했을 때가 집행정지 사건에서 질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 자체 입장에서는요. 자, 그렇다고 정직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직 처분이 실질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해임이나 면직의 의미하거나 그리고 정직 처분 자체로 인해서 당사자나 소속 기관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법원은 아마 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2009년인가요? 그때 전주지방법원행정부에서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의 승인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전북 장수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 사유가 정지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다는 점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와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정직 처분을 의결했을 때의 위험한 그 해임 처분을 만약 해임 처분 의결한다 이러면 그 점이 조금은 낮다. 그러니까 해임은 하지 않고 정지 처분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부터는 뭐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측면에서 정직 처분과 해임 처분을 비교해 보자고요. 어떤 게 윤석열 총장한테 더 유리할지. 만약에 법무부와 청와대의 목적이 윤석열 총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정직 처분의 효과는 해임 처분 효과에 비해 약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자,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정직 처분을 할 경우에 해임과 달리 윤석열 총장 일정 기간 이후에 총장직을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정직 처분이 내렸을 때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정직 처분의 효과가 해임 처분에 비해 작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정직 6개월 처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7월 24일까지 임기잖아요. 그런데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 처분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직 6개월이면 윤석열 총장 임기 종료일 7월 24일 전까지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효과의 처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법무부와 청와대입니다. 무섭잖아요. 그렇지만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의식해서 정직 처분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유효하다면 유효하죠. 그런데 법무부나 청와대에서는 굳이 6개월 정직 처분을 해서 집행정지 신청인 인용될 위험이 클 이유가 없어 보인다. 요렇게 이를 키울 필요가 없다. 요렇게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직 3개월 정도 징계로도 해임 처분을 준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법무부와 청와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 자, 정직 3개월 처분할 경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건들을 윤 총장 지하에서 절대 수사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웬만한 것들은 공수처가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냥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요렇게 일을 만들 수도 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 또 버벅거리네.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수를 많이 만들어 놓고 윤석열 총장 패대기 치는데 가장 아주 적합한 것을 쓰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자기네 식구들, 자기네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줄까? 여기에만 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국민의 목숨 안중이 없어요. 백신 코미디입니다. 그리고요,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3개월 동안 완전히 정지시키고, 그리고 그러면 윤 총장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윤 총장은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꼼수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 3개월 처분이 집행될 경우에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지검의 원전 폐쇄 관련 수사는 완전히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크고 종결된다. 끝난다. 이런 거를 노리는 그런 아주 그 생쥐 같은 악법을, 그리고 이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그런 묘수를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물론 윤 총장 정직 기간에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지휘를 맡게 되겠지만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등의
반발했던 조남관 차장검사 대신에 검찰 개혁에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을 총장 직무대행에 당연히 앉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앉혀서 임명한 다음에 그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또 꼭두가시화 시키겠죠. 당연히 이들을 하고 남을 분들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경우에 윤석열 총장 측근으로 평가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100% 교체하지요. 바꿔치기 합니다. 하고 남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요, 원전 사건 완전히 그냥 묻힙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계신 분들, 판사님들이 결정을 잘 내려주시고 빨리 좀 지금 우리 그 윤석열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올린 것도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럴 경우에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을 배제된 상태에서 새롭게 임명한 검찰 지휘 라인을 통해서 대전지검 원전 폐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이거 진행하면서 모든 거 다 그냥 덮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돌변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얼마 전까지 변호했던 원전 폐쇄 사건 핵심 피의자인 그 윤석열 총장 관련 징계 의원이 개최 하루 전에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청와대 지시 여부에 대해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나? 이렇게 말했던 누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또 이런 사람들, 윤석열 총장 징계 결과에 관심을 완전히 여기에 아주 쏟아부을 것 같아요. 이들도 같이 이제 관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 총장 상대로 그 불법 수사 의혹에 관련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죠. 이 감찰부장에 대한 서울고검의 진상조사 또는 수사 역시 징계의 결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다 덮어버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윤석열 총장이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직 처분 효과는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 만약에 그 임기 후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말씀, 그 봉사도 전혀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 요구할 수 있는지 그 명분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완전히 이들이 왜 전생에 무슨 왼수지간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화가 나네. 지금까지 징계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총장이 한 번도 없었던 만큼 공직자로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요, 징계를 집행하게 될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대변인이 자진 사퇴에 대해 직접 언급할 경우에 자진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하든가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하면 집권 여당 여기저기서만 난리 나겠죠. 빨리 사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 사퇴! 이러고 그냥 노래를 불러대겠죠. 따라서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해임 처분과 비교해 볼 때 위험이 낮고 효과는 비슷한 조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자, 그런데 말이죠, 청와대와 법무부가 정직 처분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더해주는 일이 최근에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이 최강욱 의원이 검사
법관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참 난 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최강욱. 이 최강욱이가 지난 11일에 발의한 법안은 퇴직 후에 윤석열 총장이 7월 24일 날 퇴직 후에 90일이 지나면 공직에서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바꿨어요. 이걸 개정해가지고 검사, 판사의 경우는 퇴직 후에 1년 동안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제하자. 이런 내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발의했어요. 결론이 뭐냐. 윤석열 총장 묶어놓기.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윤석열 출마 금지법으로 해석이 되어 오고 있죠. 이런 짓까지 하는 저들 도저히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 못하죠.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매장해버리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저렇게 매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모두 마칠 경우 내년 7월 25일까지 총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현행 법률로서 2020년 3월에 열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최강욱이가 발의한 이 법안을 통과되면, 이게 통과되면 윤석열 총장은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다. 이러자 최강욱 의원이 언론 보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고 그렇게 월월 지랄합니다. 검사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었다, 발의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지만요, 아무리 누가 봐도 이걸 누가 믿으라고.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지난 4월 총선에서 야당 사람들도 뭐 한두 명은 있었지만 그 여당 국회의원들, 황운하, 또 누구 있어, 최강욱, 황희석, 전부 다 가지고 끝까지 갔잖아. 황운하는 경찰청장직을 국회의원 빼지 달고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육갑 하면서 윤 총장은 퇴직 후에 1년 딱 끝난 다음에 다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묶어놔? 그리고 아니래? 어쨌든 윤석열 총장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올라선 시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주 속보이는 법안 발의. 그러면 윤석열 관련 논란과 분리해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전혀 분리해서 해석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최강욱 열린당 대표.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윤석열 징계 의원의 결과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맞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리고 국민 눈에 다 보이는 그런 뻘짓으로 법안을 발의합니다. 현 정부 핵심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포함한 검사들이 퇴직 후 1년 동안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법무부와 청와대가 해임 처분을 선택, 그리고 그 옵션에서 사실상 배제했다는 뜻 아니고 의심이 안 갑니까? 의심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징계위를 거쳐서 해임될 경우에는 2020년 3월 대선까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 법안 발언 통과되더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언제쯤 법안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정직 처분 후 다시 윤 총장 복귀를 해가지고 임기를 모두 채울 경우 최강욱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따르자면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2021년 7월 25일에 임기가 끝나는데 다음 대선은 임기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3월 달에 대선이 열리잖아요. 2022년. 그러니까 1년이 안 돼서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죠. 이것을 노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해임, 징계, 정직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허다하다, 너무 시각적, 너무 맞는다, 시간적으로 맞는다, 시간 타임이 딱 떨어진다, 그리고 아니래, 뭔 얘기요, 아니요 하는 최강욱. 물론 최강욱 의원이 법안이 사실상 발언했지만 이 법안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맞다라고 김재구는 생각이 되고요. 다시 말하지만 최 의원 이 사람은 윤석열을 겨냥했다는 의혹을 절대 부인하면 안 됩니다. 100%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이 법을 발의한 게 맞아요. 그리고 어느 쪽 진실이 가까운지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따름이고요. 우리 김재구 구독자님들께서는 김재구 방송을 듣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거 쭉 말씀을 드리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물론 여기까지 논의에 대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징중계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한 채 처분의 종류에 따른 위험과 효과만 분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법무부 감찰위원회 공개 권고,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직무조정 직무정지 처분 직무정지 결정 이후에는 추 장관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가 대체로 증거가 다 없었고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는 점, 이것도 분명히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에게 윤석열 총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그 목적이 없다고 보거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지검 원전 폐쇄 수사 사건이 윤석열 총장 징계 절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분석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금까지 이들이 행해온 그런 공모, 음모, 계획 다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클 경우에도 이런 분석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윤석열 총장 징계와 무관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윤석열 총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해임 처분보다 정직 처분의 의견하는 것이 청와대와 추미애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을 나름대로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오는 15일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봅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SBS 임창중 기자가 취재 파일을 제가 보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결론은 딱 그겁니다. 15일 날 내일 모레 징계위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봅시다. 지금 김재구 TV에서 말씀드린 이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요, 저는 80%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새로운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 마지막 쓰지 않은 카드, 그 카드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 카드가 중요하고, 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인가요? 거기에 지금 올린 그 신청한 거,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2차적으로 한 번 더 15일 날 징계위가 끝나면 윤석열 총장은 다시 한번 행정법원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는 꼭 말씀해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그 부수원님도 오셨네요. 네. 검찰에서 혐의 있는 사안 기소만 할 뿐이고 판결은 법원 결정이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게 중요하게 재판에도 아마도 힘이 실어지는 것이겠죠. 예. 여기에는 그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의 증언도 아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유수님, 정치 얘기하다가 형제지간에 왼수가 되는 일 참 많아요. 맞아요. 자식도 맘대로 못해요. 우리 집에도 삼형제뿐 빨갱이가 하나 있어요. 아이고. 근데 잘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네 그래도 뭐 이념 틀린 거하고 가족은 또 틀리잖아요. 신유수님, 네 단결 보성님 최강욱 진짜 참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최강욱 법은 없나요? 하셨고요. 네. 부인님, 네. 공부나 좀 하고 윤석열 비난합시다. 너도나도 좌파 꼼수에 선동되어 생각 없이 입만 답을. 그러면 안 되죠. 네. 자유인님, 최강욱 넌 내가 반드시 손본다. 네. 18. 넘. 보성님, 총장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국민들 지지합니다. 형진님, 윤석열 비난하는 건 아니죠. 서로 다른 생각은 할 수 있으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라고 하셨고요. 유수님 진짜 악질 강욱. 네. 부인님 서로 다른 생각은 좋지만 기본적인 법 절차 권력 상관 관계는 알고 남을 공격해야죠. 네.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이해해 주십시오. 네. 신유수님 대표님 언변 잘 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반짝반짝님 윤 총장님 응원합니다. 국민들이 다 지지합니다. 박정옥님 김종인 너 동아은행에서 립을 먹고 사과했냐? 그거 사과해야죠. 어우 박정옥님 멋진 말 했어요. 그거 사과해야 돼. 네. 그런데 뭐 박근혜 대통령 지금 고생 하시고 갑자기 눈시울 뜨거워지네. 그런 분들 자꾸만 이렇게 이름 팔아가면서 자기 인기 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치네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네. 자, 이 시간은 말이죠. 이렇게 마치고요. 네네네네. 아니요. 네. 이용우 채팅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왜 이러니?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왜 이러니 음악 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러니 가슴이 춥다. 눈 감아도 눈을 떠도 삐뚤어진 세상. 한숨으로 하루살이 너무 힘들어. 찾아온 선술집엔 바람만 분다. 바보들의 행진 때문에 오늘도 눈물이 난다. 삼권 분립은 어디로 갔나. 민초들은 슬퍼 울고 이 나라 어디로 가나.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국민의 힘으로 뭉쳐서 이 나라 살려야 한다. 대한민국 왜 이러니 가슴이 춥다. 눈 감아도 눈을 떠도 삐뚤어진 세상.
한숨으로 하루살이 너무 힘들어. 찾아온 선술집엔 바람만 분다. 바보들의 행진 때문에 오늘도 눈물이 난다. 삼권 분립은 어디로 갔나. 민초들은 슬퍼 울고 이 나라 어디로 가나.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국민의 힘으로 뭉쳐서 이 나라 살려야 한다. 오늘도 가슴이 춥다.